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약했던 여행 상품을 변경할게요. 여행 일정에 중국만 다녀오고 한국은 빼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고객님. 무슨 말이에요? 아직 여행 기간이 많이 남아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내 변경은 가능한데 변경해 드릴 수 없어요. 여행사 직원의 앞뒤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대답에 한 여성이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부속 연구소에서 경제지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리타라고 합니다. 몇 달 전 연구원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어 장기 근무 휴가 14일과 두둑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가족과 함께 배낭 여행을 해보는 거였는데요. 휴가 소식을 듣자마자 가족들에게 간만에 캐나다를 벗어나 보자고 했고 남편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원하는 여행지로 함께 가자고 했죠. 업무차 유럽은 자주 다녀왔던 곳이고 미국은 왠지 꺼림칙했어요. 캐나다는 총기를 소지는 가능하나 강력한 규제를 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종종 총기 사건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위험한 나라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지를 선택하려고 하니 막상 캐나다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치안 강국 1위는 단연코 캐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의 수준도 높거니와 캐나다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원 경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 옆집에 사는 토마스는 교수인데 저녁이면 경찰로 변신합니다. 경찰복을 입고 권총을 소지한 채 직업 경찰 동료와 순찰에 나선답니다. 이게 바로 캐나다의 자원 경찰인데요. 거의 40년째 내려오는 캐나다의 문화입니다. 아무나 자원 경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 경찰이 되려면 사격도 잘 해야 하고 범인 체포술 같은 기술도 배워야 해서 해마다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그 기준도 엄격하답니다. 심리 테스트를 받아 정신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체력 테스트는 당연하고요. 도덕성 검사도 통과해야 하거든요. 급여는 일반 경찰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돈을 벌려고 자원 경찰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안 유지에 한 몫을 한다는 자긍심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경찰 치안도 물론 훌륭한데 높은 수준의 자원 경찰까지 있으니 캐나다는 치안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도 한국을 다녀오면서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안전한 나라는 치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으로 여행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배낭 여행이지만 장거리 이동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배낭 여행을 알아보고 있었고 그중 우리 일정과 가장 잘 맞았던 것이 중국과 한국 여행 상품이었죠. 실은 제가 아시아 쪽은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시아 배낭 여행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종종 TV에서 보는 티벳 고원의 모습과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장관을 이루는 산이 있는 중국의 장가게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는 한류 바람으로 북미와 북유럽에서 한국 드라마는 데이트를 몇 년째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몰라도 한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을 다녀와서 아는 거지 대개는 코리아라고 하면 북한의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우스 코리아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종종 소식을 듣는 반면 노스 코리아는 늘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국, 일본을 향해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 뉴스 첫 소식에 나올 때가 많거든요. 아시아의 여행이라고 하니 완전히 이색적일 거란 생각에 가족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여행 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연구원답게 두 나라에 대한 경제 지표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매년 OECD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순위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서는 캐나다가 행복순위 3위 국가로 나왔더라고요. 역시 캐나다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위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아바타 영화에서 보던 대로 중국은 웅장한 자연, 환경과 가장 인구가 많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답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최근 중국의 홍콩 탄압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건 정치일 뿐이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세계인의 행복도 평균은 63%로 100명 중 63명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100명 중 70명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제 이웃만 봐도 10명 중 7명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위를 한 중국은 무려 95%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 90%가 넘게 행복하다고 살고 있으니 중국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반면 나를 울리게 만들었던 드라마의 나라인 한국의 순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의 행복도는 겨우 41%에 해당하고 놀랍게도 조사 대상 50개국 중 48등에 해당하는 꼴찌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엄청 잘 사는 나라에다 한류 문화도 꼽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가짜였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 조사한 행복도는 56%였으며 그보다 2년 앞선 2011년 12월 조사에서는 69%였습니다. 2011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13년 새 무려 28%피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사회 인프라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감소한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고 나니 여행지에서 당장 한국을 빼고 싶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은 신데렐라 영화처럼 꾸며진 것이고 정작 한국 국민들은 드라마와 완전히 딴 판으로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 중국으로의 배낭 여행만으로도 충분하겠다 싶어 저는 여행사에 상품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여행사 직원은 한국을 꼭 다녀와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고객의 요청으로 중국만 운영하던 상품에 한국 방문 일정을 조금 넣어봤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중국 절반 한국 절반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요. 한국을 먼저 다녀오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이 중국 여행에서 생각보다 실망을 하게 돼요. 여행사 평이 안 좋아졌다는 믿지 못할 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용 배낭 여행을 추천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경제연구원으로서 OECD가 발표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듯 하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났지만 중국만 다녀오는 상품은 이미 예전부터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당초대로 중국과 한국 일정을 반반 다녀오는 것으로 해야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여직원이 고맙기 짝이 없어요. 중국만 다녀왔다가는 10년 장기 근속 휴가가 무색할 정도로 실망할 뻔했으니까요. 행복도가 90% 넘는다는 그곳 중국 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불친절한 공안들의 태도와 길게 줄지어 있는 입국 심사를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새치기를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그걸 단속하거나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마치 새치기 안 하면 손해인 것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끼어드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질서 의식을 가졌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선 영어가 하나도 안 통합니다. 상하이를 제외하면 영어를 쓰는 곳이 일절 없었어요. 호텔도 기념품 가게에도 영어는커녕 공산주의 전통 때문에 자본주의적 서비스 같은 건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인터넷도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미국 SNS를 다 차단해 놓았습니다. 배낭 여행이다 보니 여행 정보를 좀 찾으려고 해도 현지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전 세계가 쓴다는 구글 지도를 못 쓰니 지도 없이 중국을 다니게 되는 셈이죠. 너무 답답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중국인에게 물었더니
중국인들은 대부분 자체 개발한 앱을 쓰는데 황당하게도 이들 앱은 영어를 전혀 지원하지 않더군요. 관광대국이라고 소문 듣고 온 건데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시장에 있는 식당을 찾았을 때도 음식을 서빙해주는 직원의 손톱 밑이 까만 걸 보고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노상 배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충격을 받았죠. 여행 전 중국을 검색하며 알게 된 인터넷상에 떠돈 몇 장의 사진들.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배변을 한다며 중국인들의 특이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조작된 사진이라 여겼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 현지를 배낭 여행하면서 아이들은 물론 꽤 덩치가 커진 숙녀까지 길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라카이 해변에서 보리를 보던 중국 아가씨. 중국인들 때문에 필리핀에 걸린 대변 금지 표지판은 거짓이 아닌 진짜였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장가게의 풍경은 멋있었지만 이미 중국의 모습에 여행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일정을 꾸역꾸역 채우고서야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행복도가 90%가 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질서의식이나 배려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니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도 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에서 한국은 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한국 도착 후 초스피드 입국 심사를 끝낸 우리 가족은 아직 뭔가 절차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공항에 서 있었지만 정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난 걸 알고 그때부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숙소를 배정해준 후 사라지고 다음 날부터 각자의 여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사흘간의 한국 여행은 어떻게 다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먼저 서울 명동에서 지냈는데 교통편도 좋고 접근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티머니 교통카드는 정말 신의 축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틀간 서울 디스커버 패스로 다녔는데 강남의 코엑스 아쿠아리움에도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에도 많이 걸어 다녔고 사진도 많이 찍었답니다. 아이들은 낮에 너무 많이 걸어서 숙소에 돌아오니 피곤해 넉다운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가게에는 반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메뉴의 사이드처럼 나오는 건데 반찬이 얼마나 많고 맛있는지 뭐가 본 메뉴고 뭐가 사이드 메뉴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음식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상차림이라면 유럽에서는 본 메뉴 주문 후 옵션을 10개는 더 선택했어야 할 판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식당들은 음식 가격에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라면서 팁 문화가 없다는 말을 가이드를 통해 듣긴 했는데 습관이 되어버린 탓에 팁을 두고 식당을 나왔더니 가게 주인은 무척 당황하며 돈을 놓고 갔다고까지 말하며 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 팁 문화가 없더라도 감사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철저한 것 같았어요. 음식도 깨끗하고 정갈한 데다 서빙을 하는 직원들의 옷차림도 말쑥했습니다. 호텔 뷔페가 아닌 일반 식당에 갔음에도 손소독제와 티슈는 테이블 근처에 놓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한국의 일상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국인인 제가 척척 알아서 해낼 정도로 영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웬만한 영어는 간단하게 다 할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어묵바를 샀을 때도 2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면서 1개 더 가져오라는 안내를 영어로 받기도 했고요. 기차에서 좌석을 잘못 앉았을 때도 한 젊은 학생이 자신의 티켓을 먼저 보여주면서 좌석을 잘못 찾은 것 같으니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행하는 내내 언어로 고생한 적이 없었고 치안 또한 너무 잘 되어 있어 도난이나 위험으로부터 염려할 일이 없었답니다. 제가 앞서 안전한 나라는 치안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보이지 않는 안전함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약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캐나다는 마약과 살인의 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약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주택가에 잘려진 모기 나뒹구는 일까지 일어날 정도니까요. 가까운 독일은 캐나다가 마약 관용 정치를 펼치다 마약 테러 나라로 된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캐나다를 유럽 마약 산업의 허브이자 마약에 찌든 국가로 표현하는 걸 보니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마약 산업의 규모는 너무 커져서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길거리에 갱단이 나다니는 모습은 이탈리아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캐나다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먼저 방문한 중국은 치안을 이유로 들어 공안들이 도로를 순찰하며 자국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찰차가 순찰을 돌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 모습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길거리에는 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조폭이 튀어나온다거나 갱단 조직들이 있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긴장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죠. 한국은 치안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인 것이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나라가 행복도가 꼴찌 수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연구원으로서 보고서를 정말 신뢰하는 편인데 데이터가 잘못 집계되었나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어쩌면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계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행복에는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도가 99%는 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한국인들이 외국을 나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저는 장기간의 아시아 여행을 뒤로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장기 휴가를 뜻깊게 보내고 왔네요. 20년 차가 되면 휴가가 또 나오니 그땐 한국의 다른 도시를 다녀보고 싶어요. 여수와 목포, 울릉도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곳들은 저에게 한국 여행을 꼭 가라고 했던 여행사 직원의 추천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다시 한국에서 오게 될 날을 기약할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너는 못 있을 것 같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막 여기가 좋아지려던 참인데 왜?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 성급한 결정 때문에 꽤나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그런 실수를 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익숙한 것에 속아 감사함과 고마움을 잠시 잊게 되는 것 말이죠. 한국에서 종종 써봤던 말인데요.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참 재미있는 말이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지만 그동안은 사실 머릿속으로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속 깊이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깊은 교훈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려보면 5년 전쯤 한국에 파견을 오면서 한국과 인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점점 심해지는 경쟁 속 회사에서 제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으며 매일같이 해고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의 파견 자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해외 파견이라는 것은 저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도피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법인으로 이직을 하는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직원을 마음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제 위태한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나마 해외 파견 경력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호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제 입지가 지금처럼 좁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많은 준비 없이 어쩌면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상 오게 된 한국에서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막막한 감정과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호텔에 머물면서 한국에 집을 구하고 천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에서 제가 지낼 작은 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근처에 아무 데나 찾아가 봤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상태였고 제가 방문한 부동산의 사장님도 조금 당황하신 눈치셨죠. 그러자 영어를 할 줄 아는 부동산이 있다며 같은 건물의 다른 부동산에 저를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했던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문하게 된 두 번째 부동산에서는 작년에 한국인 남성분이 사장님이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제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치러야 했던 부동산 계약도 모두 이분께서 도와주셨고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던 그 한국인 부동산 사장님은 저에게 딱 맞는 집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3개의 집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 그 사장님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시기 위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한 집을 혼자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제게 입주 청소 업체를 부르는 것,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는 것, 공과금 납부 방법부터 심지어 한국의 교통체계도 알려주셨습니다. 차를 몰고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마저도 가르쳐 주실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은 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공과금 납부를 하는 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처음에 딱 한 번만 자동 납부를 신청해 놓으면 생활하면서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었고요. 그냥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서 얼마가 납부되겠구나 체크를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몇 주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날 바로 인터넷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현금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의무로 3년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좋은 조건의 인터넷 설치 계약을 했고 한 달치 월세에 달하는 현금을 받기도 했으니 이건 뭐 신세계 같았어요. 인터넷을 설치만 했을 뿐인데 돈을 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또 다음날 바로 인터넷 설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도 상당히 만족해 했을 것 같지만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쉽고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 생각보다 호텔에서 아주 일찍 방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구들을 쇼핑하고 집으로 곧바로 배송시킬 수 있었는데 집을 집답게 만들어주는 가구들과 가전제품 그리고 인터넷 설치, 각종 공과금 납부에 대한 해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주 금요일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쉬웠으며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인 속도에 놀라버리는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도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지만 한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신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했다고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맞이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고 모든 것들이 쾌적한 이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큰일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없이 한적한 밤거리에서 러닝을 하며 땀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정말로 자유국가라고 느꼈던 게 접근하면 안 되는 골목길, 가면 안 되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할렘가처럼 흑인 이외의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지역 같은 없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이미 너무나 안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근처의 편의점부터 해서 병원, 각종 마트, 각종 관공서 등 많은 것들이 밀집해 있어서 출퇴근 때와 주말에 교회로 놀러 가보는 것 말고는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더군요. 심지어 서울 시내에서는 자동차 이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출퇴근 시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서는 차 없이도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가지 못할 곳은 없는 듯 했습니다. 주말에 한국의 여기저기를 둘러본다며 그때 자동차를 운행한 것 말고는 별로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한국 생활은 저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반려자를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같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고 자라온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자녀도 한 명 낳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학습을 시키려는 한국 부모들의 경향이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극심한 경쟁에 붙이지 않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치면 되니까 높은 사교육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한국의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벌써 5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기존의 회사도 그만두고 한국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기도 했고요. 호주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행을 택했지만 한국에 완전히 정착을 해버린 이상 더 이상 그 회사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저는 자유로움 그리고 평온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호주에 있는 괜찮은 회사에서 괜찮은 급여를 보장해 줄 테니 이직을 해올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도 호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데도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한국의 편한 것들에 익숙해져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망각해버리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더 잘해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좋은 조건에 제시받은 일자리는 저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했고 저는 그렇게 깊은 고민 없이 한국을 떠나 호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고 다행히 빈집이라서 입주까지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난관 같은 걸 마주쳤습니다. 우선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 가스 배관을 새로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인터넷 연결도 새로 신청해서 다시 인터넷 연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집 계약과 동시에 이런 조치들이 모두 해결되었을 수 있지만 저는 잠시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서 그런지 호주의 일처리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스는 저에게 운이 좋아서 열흘 뒤면 연결이 가능하다는 상담사의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고 인터넷은 2주 정도 뒤에 설치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족들보다 1주 먼저 호주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모두 해결될 때까지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지내야 했으며 가족들과는 3주 뒤에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답답한 일 처리 속도에 스트레스를 받느라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지만 전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호텔방에서 상당히 힘든 3주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문제는 끊임없었습니다. 공과금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관련 센터에 방문을 한 뒤 번호를 발급받고 그 뒤에 또 확인증을 받고 그제서야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청구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죽이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화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고 나만 관대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거기는 일 처리가 100만 배 빠르다며 불쾌한 기분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을성 없는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더 잘 키워보겠다고 호주행을 결심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어른들이 아이한테 다가오거나 말을 걸어주면 모두 다 좋은 이야기 이뻐하는 말투와 표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 주변에 제가 없는 줄 알고 길에 서 있는 아이에게 다가오는 흑인 남성을 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아이에게 뛰어갔고 그 흑인 남성은 제 눈을 마주치더니 곧바로 뒤돌아서 도망가더군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제가 자녀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찰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고 다행스럽게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비교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저렴한 형태의 급여를 선택했습니다. 의료보험 보장 범위와 혜택은 작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받는 급여보다 3배가 넘었으니 욕심이 날만했죠. 의료보험이 빵빵하고 안심될 만한 보장을 해주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기도 했으니 저는 3배나 많은 급여에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고 몇 년간 안전하게 높은 급여를 받고 나서 급여가 조금 더 적더라도 각종 보험이 뛰어난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도박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교훈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이에게서 고열이 발생했고 저는 급하게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에게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나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오직 아이에 대한 걱정과 슬픈 마음이 아니라 한켠에는 진료비 영수증이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체계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아이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청구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 병원과 진료비 협상을 한 뒤 60%에 달하는 금액을 깎아서 지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달치 급여를 고스란히 병원과 변호사에게 지출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제가 유난히 불합리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여기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오래 살았었고 당연히 누려야 될 속도감과 합리적인 일 처리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그걸 놓쳤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호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한국에서의 삶이 어렵거나 지치는 일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슈 없는 한국에서 지루한 마음을 느끼고는 했던 것도 솔직한 생각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지루함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조심스러운 제 말에 아내는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아내의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각종 답답한 일, 처리와 행정 시스템을 마주치지 않으니 특별히 불만이 있어 하는 눈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져도 역시나 아내는 저의 불편함과 걱정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교육에 더 관심이 있었던 상태였고 제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으니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커 보였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 사는 것에 대한 장점 몇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영어를 배우기에는 이곳이 최적의 환경인 것 같은 장점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머물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위험한 남자에게 노출될 뻔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의 얼굴은 심각해졌고 생각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갈 수 없는 곳,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등 많은 행동의 제약과 불편한 시스템들이 머지않아 불편해질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에서 직장을 알아봐야 했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이미 처분해버린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다시 집을 구해야 했으며 호주의 회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계약에 사인을 해야 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부동산 사장님에게도 제가 호주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너무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도 해주었고요. 그제서야 부동산 사장님도 호주에서 5년 넘게 거주해 본 경험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겪었던 많은 불편함과 불합리함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루한 일상은 사실은 너무 안전해서 그 안에서 가끔씩 권태감을 느끼는 것이니 그런 기분이 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다짐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호주에 몇 년간 돌아가서 살아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겪은 시행착오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다시 도전했을 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예방주사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호주인들에게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뉴질랜드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덕분에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꽤나 의미 있는 성공할 수 있었다며 주변인들에게 부러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사람 마스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1년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네요. 한국은 저에게 은인과 같은 나라이며 행운과 같은 나라입니다. 우선 한국 분들에게 뉴질랜드는 과연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는 일 처리가 느리다, 느긋한 걸 선호하고 천천히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런 것은 100% 사실입니다. 당연히 행정 시스템이 느린 건 유명하고 심지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는 사실이죠. 행정 시스템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에서 처리되는 업무가 느리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뉴질랜드이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새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사용했던 전기나 수도를 정산하고 인터넷을 옮기는 일, 그리고 이사 나가면서 내가 고장낸 부분이나 살면서 생겨버리는 작은 파손 같은 것 등을 처리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국에 2년간 거주하며 한 번 이사를 가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뉴질랜드의 시스템은 너무나 느립니다. 좋은 말로는 여유 있다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여유롭다는 말보다는 느리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더 와닿고 있습니다. 이사를 나갈 때 복잡하고 느리다고 했듯이 새로 이사가는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 살던 집에서 제가 완벽히 원상복구를 못하고 왔던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듯 새로 이사가는 곳도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흔하고 그걸 수리하고 완벽히 짐 정리까지 끝나는 데까지지 그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버리죠. 원래 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 정리를 한두 달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집 새 집이 아니라 대부분 중고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평생 그러고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한국의 속도를 체험해버린 저에게 그 2주에서 한 달 사이 심하면 몇 달까지 지나가 버리는 그 정리 기간을 그동안 어떻게 견뎌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물론 제가 뉴질랜드 안에만 살았고 한국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도 역시나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뉴질랜드 사람들 중 느린 걸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고 빠르게 일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 국민이 느린 거에 익숙하고 느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답답해서 화를 내면 저 사람 왜 저러냐는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도 빨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끼고 있거나 어떤 절차가 복잡한 회사와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면 공동현관 복도나 간단한 자동차, 자가 수리 같은 걸 직접 해야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동차 엔진 쪽을 마음대로 자가 수리하다가 통째로 엔진 헤드를 갈아버린 기억도 있죠. 카센터 가면 $30에 끝날 걸 예약된 몇 주를 못 기다려서 괜히 손 뗐다가 $2,000를 수리비로 날려버리는 일, 심지어 자동차도 운행이 안 돼서 추가적인 손실까지 생각하면 더 큰 비용을 손해봐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살면서 누구나 겪을 만한 경험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국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들은 급한 경우 예약도 없이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뉴질랜드 브랜드의 자동차 회사들은 수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주 전, 심하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참 융통성이 없는 게 한국의 자동차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마저 똑같이 벗겨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뉴질랜드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결국 다음번 자동차 구매는 한국 제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만 체감하지는 못하는 관계로 정확한 심정을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동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어느 정도 짜증이 나는지는 알 것 같네요. 제가 한국에서 2년간 체류하게 된 경험은 뜻밖의 기회에서였습니다.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었던 고모님께서 업무 때문에 한국에 몇 년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얻게 된 집이 방 3개에 큰 거실 하나, 화장실은 2개나 있는 넓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주방도 컸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친척들 중 아무나라도 좋으니 한국에 와서 지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가 저희 집에도 전달되었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저에게 부모님은 취업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몇 달이라도 지내다가 와볼래 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흔쾌하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취직하면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하고 지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쉬지 않고 학업에 열중해 왔으며 주변 친구들도 대학 졸업 후 취직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고 이곳저곳 다녀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살아보기도 하는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경험을 새로 쌓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순간이었거든요.
24살이라는 나이로 사회에 발을 디뎌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르게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일 수도 있는 애매한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과감하게 새로운 곳에서 지내보는 경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향했고 지리적으로도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체류하기보다는 한국어라도 배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1년짜리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많기는 했지만 그만큼 한국에서는 빠르게 강의실을 확보하고 강사들을 확보하는 등 빠른 행정 처리로 수많은 수요를 감당해내고 있었고 한국의 대학에서 어학당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간편하고 빠른 행정 처리를 진행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비자가 나와버렸습니다. 학기가 시작하는 9월 한 달 전 미리 입국할 수 있었지만 비자가 더 빨리 나와버려서 내가 원하고 여유 있을 때 한국으로 향하면 됐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비자 나오는 타이밍을 잘 계산해서 비행기표도 예매해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친척분 집에서 지내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빠듯하고 힘들어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일반적이죠. 뉴질랜드로도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편이지만 늘 외국인 친구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저도 그와 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쾌적하고 여유 있게 비자를 받았으며 저는 충분한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급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표를 잘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 대사관에서 일 처리가 빨랐던 것이 나 말고는 한국으로 가려는 뉴질랜드인들이 별로 없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런 경험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한국에 살아보니 코리안 타임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가끔 TV에서 한국 공항의 입국 수속 소요 시간이 모든 공항 중 가장 빠르다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그런 거 빨리 해봐야 뭐 하냐며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수많은 뉴질랜드인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입국 수속이 빨라서 좋았으면 좋았지. 나쁜 점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사실 뉴질랜드 사람들의 속마음에도 역시나 빠른 일처리, 시원시원하게 속도감 있게 넘어가는 각종 절차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한국인들은 정말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입국 절차가 완료되고 그 빠른 속도에 맞춰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승객들의 수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짐을 챙기고 제가 지내게 될 서울의 아파트로 향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찾아봤습니다. 고모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도착지로 체크하고 출발지를 현재 내 위치로 설정하니 정말 자세하고 알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도 어플을 사용하는 것처럼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모님 댁, 이곳의 모든 것이 편히 집중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비교적 최신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던데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2층짜리 건물에는 수많은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집 앞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세탁방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주거지는 주거지이며 상업지구까지 가려면 상당한 이동 거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구조의 뉴질랜드의 모습과 다르게 한국의 이런 구조가 어쩜 이렇게 편리했었는지 정말 삶의 질이 높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모님도 저에게 한국에서의 편리함에 너무 심취되면 나중에 뉴질랜드로 돌아갔을 때 답답함을 느낄 거라며 조심하라는 농담 섞인 말씀도 해주실 정도로 정말 한국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기 위한 버스 정류장도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위한 궁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인 케이스가 많고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구조겠죠.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것들은 그저 놀라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서울에서 밤늦게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뉴질랜드로 돌아갔을 경우 할 수 없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추억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친구들이 온다고 하길래 고모의 허락을 받고 고모 댁에서 친구들을 하룻밤 재워주기로 마음먹고 집 앞 마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손에 들고 올 만큼 몇 가지 안 되는 것들만 구매해서 오는데 그날은 친구들이 오느라 양손 무겁게 물건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간식부터 마실 것, 음식 재료들까지 이걸 어떻게 집까지 가지고 가나 싶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대형마트 같았으면 자동차를 가져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차에 싣고 가면 되는데 이곳은 동네 마트이기 때문에 직접 손에 들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집 앞 상가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끙끙대고 혼자 구매한 물건들을 가져갈 생각에 어차피 한국은 도둑도 없으니 장바구니 한 개는 잠시 길에다 두고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다시 나올까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마트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를 했는데요. 고급 주류가 비싸기는 했지만 20만 원 넘는 액수를 쇼핑했죠. 그러자 계산해 주시는 마트 직원분이 물건들 배달해 드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세상 별게 다 배달되는 한국이었지만 내가 마트에서 장본 물건들을 배달해 준다고 저는 혼자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 보이는 물건들을 배달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 배달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동호수를 적어주고 가벼운 손으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30분 정도 뒤 기사님이 튼튼한 종이박스에 담아서 제가 장본 물건들을 가져다 주셨고 정말 편리하게 물건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 말이죠. 집으로 놀러온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런 제도들을 뉴질랜드에 도입하면 어떻겠냐 운을 띄워보기도 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그 당연한 게 아직도 뉴질랜드에 없냐며 놀라는 분위기였고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에는 그런 것도 있냐며 놀라는 분위기였죠. 아주 반응이 상반되게 엇갈렸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아직 해외에 그런 서비스가 없다면 도입하는 게 정말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었고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 걸 도입한다고 되겠느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은 하루 종일 수다를 떨기보다 사업 이야기로 번져버렸던 모임이 되어버렸죠. 다음날 저녁 저는 고모님께도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공감해 주시기도 하셨죠. 사실 뉴질랜드 사람들도 빠른 일 처리를 받거나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냐며 분명히 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내내 어떤 식으로 그런 걸 구상하고 시스템을 이루어내고 손님들을 모을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만 깊게 심취했던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한국에서 추억 쌓기도 많이 했고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체류 기간이 끝나고 저는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을 뉴질랜드에 온 순간 잊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느릴수록 저는 제가 한국에서 구상했던 사업을 진짜로 실천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배달기사 전문 업체가 있는 것을 알았고 뉴질랜드에도 비슷한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작은 개인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몇 명 고용한 뒤 그리고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중형마트에 영업을 나갔습니다. 소비자가 일정 부분 배송비를 지불하면 저희 회사 기사가 와서 그걸 픽업해서 그 손님 집까지 가져다 주고 대신에 그 배달비는 제가 세운 사무실과 고용된 기사들이 일정 부분 비율을 나누어 수익을 분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트 측에는 미안하지만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챙겨주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트 입장에서 손님들이 구매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배송 서비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이 더 찾아올 것이고 마트 측에서는 마트에서 부담하는 배달 비용뿐만 아니라 일체의 기타 비용 없이 직접 배송이라는 좋은 무기를 가지게 되는 셈이니까. 마트 측에는 단 한 푼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마트에서도 꽤나 많은 양을 구매해서 집까지 끙끙대며 물건을 가지고 가는 손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뉴질랜드의 중형 도시와 주변의 부속 도시를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200군데 넘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25곳 이상의 마트가 제 사업 계획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순한 시스템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방식을 이곳 사정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적용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시스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으로 편리함을 약간의 돈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주민들은 이 배송 시스템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했고 금방 소문이 나서 모두가 편리해지고 행복해지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고용된 기사님들도 일이 바빠져서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성과제를 포함하는 급여 체계 때문에 더 빠르고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저도 저와 계약된 마트들에 방문하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 문의가 들어오는 마트에게 설명을 해주고 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200여 곳 중 저를 거절한 180곳의 마트에서도 오히려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배송료가 더 저렴했는데 지금 계약하는 경우 그때보다는 더 비싼 배송료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대부분 계약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스템의 힘을 알게 된 사장님들 중 일부는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직배송을 해주는 마트도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희 사업은 성업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냐 말하고 대단하다고 띄워주지만 솔직히 조금 민망할 뿐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용해본 시스템이 정말 별것 아니고 사소한 것인데 그리고 오직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좋은 사업이었으며 그저 느린 것이 당연하고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일반적인 생각에서 틀을 깼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한국에서 보고 온 장점이 정말 많았고 배울 것이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친구들을 맞이하겠다고 그 편한 한국에서 끙끙대며 물건들을 들고 올 생각을 했던 저에게 이 아이디어가 정말 인상 깊었고 이렇게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비즈니스 채널인 만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직접 몸을 움직여서 실행을 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디어 천국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주변을 살펴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구상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지금 실행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예상치 못하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